여러 공부를 각자 달리 책을 갖고 하시니까요. 기본 그 주역은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그 괴사나 효사 일단 그 제가 넣어준 자료는 그걸 기준으로 그 다른 책을 볼 때도 해석만큼은 제가 해준 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가셔야 그래야 제대로 풀린다 생각해서 항상 그 자료를 해석을 나눠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부산에 계신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가을 무렵에 한번 그 전화를 했더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프다. 암으로 판결됐다. 병원에 가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그 남편 괴를 좀 뽑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 무슨 괴를 뽑았는지가. 괴를 지어보니까 뭐 봄에 날 풀리면 그냥 죽는 그런 괴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월 초에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 그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보험 같은 건데 영업소. 영업소였어. 일반적인 그 진짜 보험회사 보험이 아니고 상조보험이란 거 있죠. 상조회. 그걸 하는데 부산 대리점 전체를 관장을 하셨던 그 사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죽은 자 그래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아야 될 상황이어서 아들이 그 사장을 이제 대리점주를 하기로 그렇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이 29살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다시 잘 감당을 할 수 있겠는지 애가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이걸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꼭 괴를 좀 지어봐 주십시오 그래야죠. 참 어쩔 때는 하기 싫거든요. 그런 걸 해주기가 싫을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그때는 싫더라고. 근데 늘 다니던 분이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 언니가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서 그때 괴를 뽑았더니 오늘 배우를 멍게가 나온 거야. 아들이. 근데 아들이 그 대리점 전체를 그 사장을 해야 될 상황인데 괜찮겠는지 또 제대로 되겠는지 이걸 좀 불안하죠. 아버지가 하던 걸 어린애가 하려니까 29살짜리 엄마로서는. 근데 이제 멍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죠. 전화로. 아이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아이가 아니냐 혹시 트라우마가 심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혹시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이거죠.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강해서 매사에 자신감을 못 갖는다. 항상 행동이 주춤주춤 온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아이가 그걸 맡아도 감당이 잘 안 될 거다. 근데 엄마가 그걸 간섭하려고 하면 아마 그 트라우마가 내가 보기에는 엄마로 인해서 생성된 것 같은데 엄마가 거기에 후견인으로 간섭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파탄이 날 거다. 그러니까 엄마 대신 이모나 다른 분을 대리인을 세워서 그걸 해주더라도 엄마는 관여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엄마가 곁에 있을수록 그 트라우마가 발동이 되니까 아이가 절대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 마음을 못 놓는 거야. 그래갖고 사장은 얘를 시끄럽고 엄마가 이제 하는데 실제 사장이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이 아이는 이제 갈수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아이니까 엄마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갈수록 이상한 행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가장 싫어하고 내보내려고 하는 직원들만 감싸고 그쪽으로 하면 이제 파가 갈려. 그래갖고 회사가 참 어렵게 돼버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이제 몽꾀인데, 이 몽꾀는 우리가 어른들을 점을 쳤을 때 몽꾀가 나오면 대부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강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 몽꾀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잠재의식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의 원인이 잠재의식이거든. 이제 몽꾀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셔야 될 건 도대체 잠재의식이란 건 뭐냐? 그리고 트라우마란 건 왜 생기냐? 이거를 배우셔야 될 거예요. 그걸 아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주역으로 상담을 하게 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주역이 아니라도 내 주변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린 분들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근원을 알면 다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라우마 부분이 이 몽꾀에서 나온다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일단 몽꾀는 위가 간꾀입니다. 간, 그리고 아래가 물, 간꾀죠. 나는 꼭 간꾀 거꾸로 그리냐. 그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간, 이건 산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아래는 물, 이게 하감께입니다. 감은 수. 요게 이제 몽이라는 개입니다. 그래서 위가 상징이 간은 산이고 감께는 물이기 때문에 산수몽, 보통 해서 몽꾀는 산수몽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수몽. 몽이라는 거는 아직 어려서 유치해서 어리고 뭘 경험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몽매하다는 몽꾀입니다. 몽매할 몽꾀입니다. 산수몽은. 네, 무지몽매를 얘기합니다. 산수몽꾀가. 이 괴상을 보면 산에서 물이 산에서 샘 솟는 물이 산에서 기슭을 향해서 흘러가는 상이에요. 이게 넓은 큰 밑가까지나 강에 이르지 못하고 산골짜기를 지금 흐르는 물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막 솟아오르는 게 지난번에 그 둔꾀였죠. 둔꾀는 만물이 막 탄생되는 시기를 상징했었죠. 그래서 샘물에 솟는 게 둔이라면 이제 거기서 샘물이 흘러서 출발해서 산기슭에 내려가는 그 시점이 몽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흐르는 물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둔꾀는 뭐였죠? 위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죠. 아래가 우레깨고 술에 둔꾀였습니다. 이거는 아래서는 번개가 치고 위에서는 구름이 꽉 껴있는, 물이 구름이죠. 번개 위에 있으니까 구름. 그래서 비가 돼서 내리지를 못하는 그 상황, 비가 아직 오기 전이고, 이건 비가 와서 이제 산기슭 흘러내리는 상태. 이렇게 해서 이 둔꾀를 뒤집으면 몽꾀가 되고, 몽꾀를 도전시키면 둔꾀가 돼서 두 개가 서로 정반꾀로 정복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시고, 몽꾀는 둔꾀 다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괴가 둔꾀 다음에 몽꾀가 오게 된 건, 석괴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태어나면 한동안은 반드시 어리고 유치하며 몽매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꾀 뒤를 몽매하다는 몽꾀가 받는다. 몽이란 말은 어려서 사리에 어둡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몽꾀는 몽매하다, 사리에 어둡다.
요 뜻이 하나가 몽꾀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몽꾀는 어려서 아직 뭐가 뭔지 판별을 잘 못하는 유치한 상태를 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동몽이라고 그러잖아. 동몽. 아이동자에다가 몽매할 몽자 써서 동몽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는 젖뛰고 나면 보통 딱 3살 정도 젖뛰고 나면 그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되죠. 교육이 시작돼서 7살까지가 동몽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젖대고 7가지를 동몽이라 해서 처음 그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동몽선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로 먼저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의식을 깨워주는 게 동몽선습인데 그 동몽선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첫 교육에 가르치는 게 쇠소응대 진퇴지제를 가르쳐. 물 뿌리고 쓸고 사람 응대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법. 그리고 진퇴에 대한 예절을 배운 게 동몽 때 배우거든. 동몽선습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학습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몽꾀는 무지몽매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건 뭐죠? 깨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몽꾀는 몽매하다는 뜻 외에 두 번째 계몽하다라는 뜻입니다. 계몽. 계몽할 때도 이 몽자를 씁니다. 계몽은 이렇게 쓰죠. 계몽.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몽주의 할 때 계몽이라는 건 어두운 사상이나 시대의 어두운 사람을 깨워주는 게 계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몽은 계몽의 뜻도 있다. 이게 몽꾀는 어리고 유치하고 몽매하기 때문에 꼭 교육이 필요한 게 몽꾀다. 몽꾀의 그 꾀가 지니고 있는 뜻은 살이 어둡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이 몽꾀의 전체 꾀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자, 잡계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둔현, 부실기소, 몽잡이저 그랬습니다. 둔현, 그 둔꾀는 출현해. 생명으로 출현해서 부실기고 각자 한 자락씩 자기만의 영토를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만물이 이 세상에 딱 튀어나오면 풀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태어나면 각자 몇 뼘이라도 자기 생존 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서 잃지 않는다. 그게 둔꾀가 갖고 있는 건 그런 의미고, 몽꾀는 뭐라고 그랬냐? 잡이현, 잡이저 그랬습니다. 잠란하게 섞여 있지만 자기 모습을 현저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몽꾀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아기를 우리가 갓 낳았을 때 둔인데, 갓 나면 막 생명이 태어난 게 둔인데, 애가 태어났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엄마도 자기 아이하고 다른 아이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습이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둔꾀는 자기 모습을 이 세상에 출현했는데 둔꾀 시대는 아주 구분이 안 되는 아이죠. 전물들. 근데 저 때쯤 되면 아이가 자기 모습을 뚜렷하게 갖춰요. 이젠 다른 아이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양, 이런 성격,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겉모습이 변합니다. 저 때 좀 확정이 되죠. 한 개성으로. 이 풀도 마찬가지죠. 그 둔꾀 막 풀이 싹이 났을 둔의 시세에서는 뭐 이게 고추인지 마늘인지 판지 구분이 안 가요. 막 싹 터오른 거는. 똑같아 보여요. 그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요 일정 시기가 딱 지나서 몽꾀 시기로 돌아서면 이제는 파는 파대로 풀 속에 섞여 있어서 분명한 파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요 시기가 몽꾀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으로 하면, 동물은 보통 태어나서 3일이 지나면 3, 4일이 지나고 눈을 뜨죠. 동물은 처음에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뜬 시기예요. 눈을 뜬 시기에서 젖될 무렵까지 한 석 달. 요 기간이 몽의 기간입니다. 몽꾀 기간이에요. 그리고 둔꾀 기간은 태어나서 눈을 뜰 때까지가 그 둔꾀 시세죠. 그것이 둔꾀의 때죠. 사람은 동물보다는 오랜 기간
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하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젖될 때까지가 둔꾀 시절이라면 젖대면서부터 7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7살까지 기본교육을 마쳐야 된다. 옛날엔 다 그게 동몽교육은 7살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렇죠? 그리고 7살이 넘으면 이제는 그때는 아까 몽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개체로서, 인간의 개체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7살 이후는 남녀 7세 부동수.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가야 돼요. 자기 삶에. 그렇게 이제 인간 옛날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제 3살에서 7살까지. 이거 동몽기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고 활기가 가장 많이 돌고 굉장히 그 성장 속도가 빠른 때가 3살에서 7살 사이에요. 체격이 가장 빠른 속도로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우리는 뭐냐면 하나의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게 갖춰진다. 아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개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살에서 7살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가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을 한다고요. 요걸 일러서 3살에서 7살 때까지 아이가 배우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했던 이 모든 것을 일러서 현대 심리학에서 그걸 일러서 잠재의식이다, 트라우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트라우마 요 관계는 약간은 다릅니다. 잠재의식하고 트라우마는 3살에서 7살까지에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잠재의식인 거예요. 잠재의식을 우리는 잠재되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3살에서 7살까지는 간간히 몇 가지는 기억해도 많은 거 기억 못해요. 다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 요게 우리가 일생의 행동을 좌우하는 건 그때 형성된 이 의식체가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속에서 감정을 끄집어내고 하는 기본 작용을 하는 게 3살에서 7살 사이에 형성된 학습, 그 다음에 경험, 그때 느낌, 이런 것들이 일생 동안 우리 행동 양식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러서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서 포괄적이고 아이가 세상을 보는 눈이 통합적이고 큰 시야로 볼 수 있게 가르치느냐, 균형 잡힌 아이로 가르치냐, 이것에 따라 균형 잡힌 아이로 가르치면 트라우마에 더 없는, 트라우마가 아까 편향되질 않는 트라우마죠. 그렇게 되니까 일생을 살 때 사리가 분명하고 자기 판단에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아이로 가죠. 근데 그때 부모가 잘못 지도를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우고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느낌들은 우리 기억에 사라지건데 그게 인성의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자기 행동, 그때 바탕에 그거 토대가 돼서 이후의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해 간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놓고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사납게 보고 편향되게 보는 거죠. 그걸 일러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과잉장애네, 발달장애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 아이가 입은, 우리는 상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입은 상처, 자라지 못한 아이가 트라우마 정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만 찾아서 치료하면 낫는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심리치료 아무리 받아 제발 되는 건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했다 해도 전반적으로 3살에서 7살짜리 아이가 형성된 성격 형성기에 어떻게 형성됐냐, 전체적인 게 이것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재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왜 옛날 어른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을 했는가. 그리고 동몽기, 이 몽괴, 동몽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때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4살 5살이한테 영어 가르쳐 지식을 막 쌓는 정 미친 짓거리야. 그 아이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내면이. 그게 아니고 정리정돈할 줄 알고 청소할 줄 알고 그렇죠? 어른이 부르고 하면 대답하고 사람을 응대할 줄 알고 어떻게 사람을 응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진퇴 나가고 들어가는 진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것에 대한 근본이 돼버리면 일생을 살면서 보세요. 자기 정리정돈 그죠? 그 다음에 응대하는 법 사람을 응대하는 법 진퇴 요게 어릴 때 딱 균형 있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실제 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옛날 교육은 지금 현대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 게 옛날 교육이에요. 그러고 7살까지 덕몽이 끝나면 7살부터가 요 몽괴 다음에 오는 숙괴 교육이 필요해. 교육과 이제 학문을 통해서 마음을 살찌워주고 몸을 키워주는 숙괴 시대로 들어가요. 주역은 정확하게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제 우리가 지식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지식은 뭐냐? 사회에 나가서 요 다음에가 소음괴인데 숙괴가 끝나면 소음괴. 사회에 나가서 소음괴는 다툼괴예요. 생존 경쟁 다툼이잖아요. 생존 경쟁에 뛰어들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아이의 지식을 함양시키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죄반 지식을 쌓게 해준다. 요게 언제까지냐? 성년. 옛날에는 관례식을 올린다고 그러죠. 관을 쓰면 성년인데요. 성년 때까지예요. 그러면 성년이 됐다는 건 사회 나가 사회 진출해서 이제 다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존경쟁. 그래서 이 몽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손자들을 내가 이끌어 갈지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개가 똑같은 종의 개가 있어요. 같은 뭐랄까 예를 들어 진돗개면 진돗개라고 하죠. 똑같은 진돗개는 종인데 진돗개 어미가 어떤 어미였냐에 따라 새끼가 다 성격이 틀려요. 진돗개도 어떤 건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에게 온화한가 하면 사람만 보면 짖고 사람만 보면 물라고 하는 진돗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미 개가 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이 잘 된 개는 지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강아지가 눈 뜨고 나면 엄마가 그때부터 강아지를 교육을 하죠. 교육하면서 똥을 가리는 거, 똥을 집안에 싸면 안 되게 가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정리정돈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청소하고 물 뿌리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 강아지는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든 그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자기를 해치는 건지 몰라요. 하루 강아지는 범무서운 줄 모르죠. 그러니까 뭐죠? 응대법이 없죠. 응대할 줄 모르고. 그런데 훈련된 어미 개가 이 개가 너무 잘못하고 버릇없이 하면 막 나무래잖아요. 그럼 가르쳐요. 응대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갈 곳 안 갈 곳을 다 가르쳐요. 위험한 곳 아닌 것 이걸.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사냥법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개가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걸 언제 하죠? 동몽기에 다 끝내는 거죠. 기본을.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웠나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역을 배우는 목표는 점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를 그렇게 되는데 어미 개가 훈련되지 않고 교육받지 않은 그냥 사냥의 야생의 개는 응대법이 서투르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한테도 응대법을 못 가르쳐요. 사람을 응대하는 걸, 대하는 걸 못 가르친다. 그런 개들은 야생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짖고 물고 이런 같은 종류의 개인데도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일생 동안 이 개의 그래요. 사람만 보면 물라고 그러고 짖고 달라들고 하는 개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 새끼 때 잘못되면 일생에 가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 아이 때 트라우마가 일생 동안 그런 개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이를 기르냐, 어떻게 사람을 양성하냐, 인재를 양성하냐 하는 문제는
자연만 잘 관찰해도 현명한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생의 늑대는 인간을 응대할 줄 모르죠. 인간하고 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사람 보면 바로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이 사는 개는 응대법을 아니까 사람 물면 안 된다를 엄마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순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남과 다투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나쁘고 이런 어릴 때 이 동몽기가 그게 정확하게 교육된 아이가 가장 정상적이고 훌륭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행동이 기행이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죠. 그럼 그 행동의 배경을 보니까 어릴 때 요것 때문에 그랬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 트라우마다. 잘하지 못하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몽꾀가 바로 강아지가 엄마가 강아지를 눈 뜨자마자 젖뛸 때까지 교육하는 기간.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천방지축. 사람도 젖뛰고 나면 한 개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일생 동안 살아갈 가장 근본이 되는 걸 가르칠 때가 3살에서 7이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의 아이들 문제, 학교 폭력부터 그냥 정서불안까지 이런 모든 환경은 부모가 무식해서 그래요. 솔직히 난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이런 이론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왜 옛날 교육이 동몽기의 그런 교육, 진태, 쇠소응대, 진태지절을 제일 먼저 인성 초기에 제일 먼저 그걸 했는지 가장 근본이 그거잖아요. 응대가 모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일과 안 합니다. 나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될 때 진퇴에 대한 요게 끝난 다음에 공부를 가르치든 똑똑한 애를 가르치든 했어야 된다. 요게 이 몽꾀에 가르치는 거 몽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몽꾀의 개인은 자 어려서 살이에 어둡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철이 없다고 그러죠. 철없다. 그래서 계몽을 통해서 7살이 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든다. 철은 밝음이죠. 밝을 철자죠. 철학할 때 철자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 밝음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 3살 때까지는 부모의 보호, 그다음 후견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꾀 시대, 계몽기에 들어갔던 후견인이 아니라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몽꾀는 사도, 스승과 사제 지도에 대한 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조원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원숙이라는 그 주역도 잘했고, 그분이 성리학자인데, 조원숙. 이 조원숙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둔우 군도. 둔꾀에는 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몽우사도. 그래서 몽꾀에는 사도가 들어있다. 둔꾀에는 왕의 도가 들어있고, 그죠? 왕의 도가 들어있고, 몽꾀에는 스승의 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은, 이 얘기는 뭐예요? 만물은, 이 세상에 만물이 출현하면, 만물이 세상에 출현해서 가득해지면, 그 만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이 있어야 된다. 질서를 잡아줄 임금이 있고. 그래서 둔꾀에는 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만물이 옳게 살아가게 하려면 가르침이 필요하다. 몽꾀는 사도, 가르침에 관한 도다. 그럼 몽꾀의 주체는 스승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몽꾀는 아이 입장에서 스승이 필요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 스승이 필요한 꾀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내가 하는데 점을 잘 될는지 본다고 점을 쳤다. 그랬더니 몽꾀가 나온다. 그러면 뭐냐? 사업에 미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냐? 아무렇게나 그냥 배우면 안 되잖아요, 사업도. 그죠?
그래서 롤 모델이 필요하다. 이 몽꾀는 롤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린 아이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롤 모델이 필요해요. 그냥 훌륭한 사람 되라. 아이고 훌륭함이 뭔지 모르는 됩니까? 롤 모델에서는 저분 같이 그 모델을 세워놓고 이런 분을 닮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몽꾀가 나온다면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점을 쳤는데 등대가 나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그럼 병도 역시 내 병을 배워야 되니까 롤 모델이 필요하겠죠. 나보다 같은 질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그냥 무조건 병원이 아니라 이 몽꾀가 나왔을 때, 내가 병점 쳤는데 몽꾀가 나왔을 때는 그냥 치료법이 아니라 정말 앞서간 사람들의 치료 성공 사례를 내가 받아들일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몽꾀로 그 점을 쳐서 뭐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이상하게 몽꾀 관련돼서 건강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사례가 없는데, 이 몽꾀가 만약 나온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롤 모델이 필요하다. 몽꾀의 원꾀는 풍지관꾀입니다. 몽꾀 원인꾀는 위가 바람, 손꾀고 아래가 곤꾀. 이 꾀에서 5효가 2효하고 자리를 바꾸면 몽꾀가 됩니다. 그래서 몽꾀는 풍지관꾀에서 왔다. 바람과 위가 바람, 아래가 땅. 풍지관, 관찰한다는 관자입니다. 이 관꾀에서 원꾀가 왔다. 그래서 요 효가 바뀌어서 연놈이 내려와서 아래를 곤이 감으로 바뀐 거죠. 간꾀로 바뀌고, 요거는 손이 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정복, 뒤집으면 한 조를 정복 일족계는 지난 시간에 했던 둔꾀가 정복 일족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둔꾀, 이 꾀를 보면요, 요걸 뒤집은 둔꾀는 아까 술의 둔 있잖아요. 이건 거꾸로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동몽꾀에서 요게 주요 동몽입니다. 요놈이 올라가서 어린 아이가 이 동몽괴가 됐으니까 얘가 어린 아이인 거죠. 동몽. 그리고 위에 요게 이렇게 내려와서 요게 강한 양, 강건하고 현명한 양이 된 게 요게 스승이고, 요게 아이, 배움이 필요한 동몽이고, 요런 상을 갖추는데, 동몽이든 스승이든 항상 상하꾀의 중을 차지해서 중정하고 행실이 바른 행동, 그 바른 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둔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꾀가 다 중을 차지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거꾸로 뒤집어도 상하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풍지관꾀에서 열로 가도 역시 서로 중은, 요건 위동을 해도 중이라는 위치, 그죠? 시중하고 있는 중의 위치는 관꾀나 이거나 같은 효가, 요 효가 위로 가서 상의 중이 되고 상이 아래로 가서 하의 중이 돼도 언제나 중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중정한 도, 치우침이 없는, 스승과 사제의 치우침이 없는 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이 됩니다. 이건 이 상을 뒤집어도 언제나 여기 때도 중이었고 옆 때도 중이 되죠. 요걸 가도 상중 하중이죠. 요렇게 바뀌어도 상중 하중, 요렇게 돼도 상중 하중, 언제나 같은 중끼리 이동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몽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용의 도라는 거. 어린아이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도는 뭐냐, 중용의 도. 넘치지 않는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아이로 길러라, 요걸 상징하고 있다. 그의 상을 보면 교육의 근본이 무엇으로 어린아이 때, 동몽 때 그 동몽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넘치지 않는 아이, 부족하지 않는 아이. 언제나 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게 어릴 때 교육은 균형을 잡아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는 왜 생길까요?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상행동이 나온 거죠. 이쪽으로만 치우쳐도 이상행동이잖아요. 언제나 중용의 도를 행하면 치우침이 없죠. 그래서 동몽기 교육의 핵심은 중용의 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중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가장 쉽게 하는 게 정리정돈. 어지러지면 치우고, 그러죠? 깨끗하면 그냥 두고, 어른이 오면 공손 인사하고, 어린아이가 오면 같이 놀고, 응대하는 거. 이거 중용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진퇴. 나가야 될 때 나가고, 안 가야 될 때 안 가고. 이런 것이 중용의 도죠. 이것만 알면 아이들은 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없는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정리정돈, 그 다음에 응대, 쇠소 응대, 진퇴지절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로 중용을 기본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산수 몽꾀의 궤의는 정확하게 잡힙니다. 몽꾀는 무지몽매한 식이다. 둘째, 그러므로 반드시 계몽이 필요한 때다. 그러면 몽꾀가 지니고 있는 거는 몰라서 잘못되고 있는 상태를 제대로 배워서 바로잡는다. 이런 괴가 몽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꾀 괴사 들어갈게요. 자, 몽꾀는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몽꾀는 형통하다. 그 다음에 뒤에는 비야, 구, 동몽 그랬습니다. 내가 무지몽매한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 구하, 동몽이 나를 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스승이 제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스승을 구하는 식이다. 이 동몽꾀는 누가 주체인지를 얘기해 주죠. 스승이 아니라 동몽이라는 거죠. 내가 아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배울 아이가 가르칠 나를 요구하고 있는 괴다라는 거죠. 그럼 동몽꾀는 뭐냐? 동몽꾀의 주체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 점을 쳤는데 그 사람의 점을 치면 바로 엄마가 기대를 답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아이의 상태를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몽이 나온다는 건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다. 바로 그 제가 일러줄 수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초서고 제3독 그 다음에 독즉불고 그랬습니다. 처음 점을 치면 알려주는데 두 번, 세 번 점을 치면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모독한 즉 점이 알려주지 않는다. 자, 주역 괴를 뽑는데 내가 괴를 뽑아서 점을 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뽑아. 마음에 들 때까지 두 번. 한 번 내가 점을 뽑으면 주역은 정확하게 진단해서 주역이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뽑아. 아이, 저거 치고 다시 한번 뽑아봐요. 또 뽑아.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주역이 안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처음 점 칠 때는 정확히 알려주는데 두 번 치면 안 알려. 세 번 쳐도 안 알려. 두 번, 세 번. 한 번만 점을 치라. 이제 이 얘기인데 이 주역 점 치는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빗대서 사도지 예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이한테 스승이 이제 가르쳐요. 아이가 스승 보고 가르쳐줘. 아이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이가 주체라고 그랬죠. 아이가 스승을 모셨는데 스승이 가르쳐. 아이한테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아이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따르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르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그때부터 보세요. 두 번, 세 번 가르쳐줘도 전 싫어요. 아니에요.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스승의 말이 나올 때까지 반발을 한다면 스승은 떠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이에게 가르칠
그게 가르쳐도 안 되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야지, 한 번 가르쳤는데 싫다고 나자빠져서 2번 가르치고 3번 가르치고 해도 안 되면 결국은 스승은 떠나게 된다.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도에서 굉장히 사도죠. 우리가 학교를 아이들을 보낼 때 아무리 그 선생님이 잘못돼 보여도 부모가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선생님이 정말 잘못돼 있다 해도 비난하면 안 돼요. 차라리 조용히 다른 학교로 전학을 내 아이를 시키는 것이 옳은 거죠. 그 선생을 비난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아이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승 말은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잘 들어가, 아이한테. 근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경멸하게 된다면, 부모가 경멸하면 자식도 경멸해요. 그 경멸하는 스승의 얘기는 아이한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 선생님을 아이 앞에서 부모가 욕하는 거는 공부하지 마라, 제껴라. 얘는 이제 선생 말 안 듣는 아이인데 선생이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친 게 아이 귀에 뭐가 들어가서 머릿속에 기억되겠는가. 우리 정말 반성해야 돼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사 잘못돼서 도저히 안 되면 조용히 아이를 옮기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스승을 깔아뭉개면 이 아이는 다른 스승도 경멸하게 되니까, 이제는 경멸하는 자가 가르친 걸 아이가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승을 모독하면 스승은 가르침을 포기하게 되죠. 독즉, 모독한 즉 불고한다. 그래서 점도 우리가 그렇죠. 주역 점을 쳐서 내가 점괘가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치려고 그런 건 뭐죠? 신령이, 주역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데, 정확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못 믿겠다. 그건 뭐냐?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한다는 거는 신령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몰라 물어. 내가 신령보다 더 낫고 신령보다 똑똑한데 몰라 신령한테 물어. 내가 주역보다 훨씬 위대한데 몰라 주역을 믿어. 주역을 보냐는 거죠. 그 애를 왜 뽑아? 주역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나를 자성하고 돌아보면서 시행해 나가면 됐는데,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자기 독선적으로 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심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주역 봐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걸 빗대서 이제 교육의 문제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몽꾀는 형통한 게다. 왜 몽꾀는 형통하죠? 몽꾀는 이 시기가 가장 생장력이 활발하고 가장 활동적인 시기라고 그랬죠. 활력이 가장 많을 때예요. 일생을 통해서 아이가. 그러니까 젖뛰고 7살까지 사이의 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구르고 고함치고 온통 춤추고 난리예요. 지치지도 않아 애들이. 활기가 가장 많은 시기죠. 그만큼 형통이라는 건 통창한다, 잘 통한다는 거죠. 활기가 정말 통창하는 시기다. 그러므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서 몽꾀가 나오면 사업도 잘 되는 시기입니다. 원래 활기가 확 솟기는 시기예요. 근데 몰라서 서툴러서 내가 잘못하는 사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몽꾀가 나오면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롤 모델을 세워놓고 배워야 된다. 아까 제가 첫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언제나 배우는 자, 이제 점 치는 자, 내가 주역 점을 치는 거는 뭐죠? 몽꾀를 뽑았다 할 때는 점 치는 자, 자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는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시기다. 요걸 빗대서 쭉 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상을 한번 잠깐 상만 그 회사에서 볼까요? 자, 9.2. 요건 아까 스승이라고 그랬죠? 왜 이제 이게 스승상이고 요게 제자상이냐? 서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주고받는 건 누가
필요로 하는 자와 주는 자예요. 근데 요놈이 어째서 스승이고 요게 제자냐. 자, 음효는 뭐죠? 유약하고 작고, 그죠? 어둡고, 그죠? 그러니까 어리고 작고 어두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건 강하고, 강건하고, 현명하고, 그죠? 군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게 스승이 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사제상이에요. 그래서 동몽이, 근데 아까 동몽이 나를 구하는 거지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 건 주효는 요놈이라는 거죠. 동몽. 요게 주효다. 여기서. 요게 이제 형통한 건 아까 그랬죠. 이 시기가 동몽 시기는 가장 활기가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건 의리상이고, 상적으로 보면 오효와 이효는 중을 차지했고, 그래서 중정을 다 확보하고 있는 데다 서로 정응 관계에서 요게 구하면 요게 응하고, 요게 구하면 이게 응해주는 서로 정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이 잘 되는 형통궤다. 형통이다. 요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세 번 점을 치면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디서 볼까요? 제자가 요놈하고는 응이 되니까 요를 물으면 여기서는 즉각 반응을 해줘요. 그죠? 구하면 응해주는 거죠. 정응 관계니까. 그러니까 요건 처음 점치면 알려주는데 제3, 제4. 자, 삼효하고 사효하고는 비응도 없고 정응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도 이가 응할 이유가 없어. 응하지 않는 거죠. 응하지. 그러니까 처음 요놈하고 물으면 여기서는 대답해 준데 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효는 얘한테 도움을 안 주는 상을 가지고 취상을 한 게 제3독이다. 두 번, 세 번 하면 응이 없다. 요 상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의리적으로는 아까 말대로 한 번 물으면 따라해서 그걸 가르침을 다 받아들여야지, 아니다, 아니다 하고 계속 따지고 들면 그건 배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스승이 떠나버린다. 요런 걸 점치는 것에 빗대서 해석해 놓은 것이다. 자, 단전 볼게요. 자, 몽꾀는 몽, 산하, 유험, 험이지, 몽 그랬습니다. 몽꾀는 산하, 유험, 산 아래 함정, 험함이 있다. 그죠? 위에가 산, 간꾀는 산, 아래 물꾀, 숫꾀는 감함, 함정, 위험. 그래서 산 아래 위험이 있고 험이 지 그랬습니다. 자, 물의 험과 산의 험이 가로막고 있다. 험이 지 가로막는 것이 몽꾀다. 그럼 몽꾀는 뭐죠? 몽꾀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꾀죠. 몽꾀가 나오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준 거죠. 몽은 상꾀는 산이 막고 하꾀에서는 물이 앞을 막는 형상이기 때문에 몽꾀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 어릴 때 아직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아이가 함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몽꾀가 나올 때는 상당히 근신하고 자기를 더 보강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자, 몽꾀가 형통한 이유는 이형, 이시중야 그랬습니다. 자, 그런 상태는 산음과 물음이 막고 있어서 몽꾀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상인데도, 그런데도 몽꾀가 형통한 이유가 있다. 형통한 이유는 뭐냐? 스승과 제자가 한결같이 시중하기 때문이다. 중형외도로 행하기 때문에 시중. 제자와 제자상과 스승상이 상꾀의 중, 하꾀의 중, 시중을 하고 있죠. 항상 때에 맞게 중형을 행하는 상이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다 시중을 하는 그런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몽꾀는, 이 꾀는 형통한 꾀라는 겁니다. 꾀상이. 그 다음에 비야
구 동몽. 내가 어린 동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동몽 구하. 동몽이 나를 구한다 라는 말은 치 응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치는 동몽의 뜻에 스승이 응하는 것이다. 자, 요게 동몽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몽이 배움을 요구하니까 스승이 여기에 응한다. 응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동몽이 나를 구하는 거지 스승이 아쉬워서 동몽을 구하는 게 아니다. 동몽이 지금 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자, 요거 동몽계를 정말 잘못 해석한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동몽계를 스승이 주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승이 주체고 가르치는 자가 주체처럼 절대 아니죠. 공자는 분명히 무엇을 박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언제나 이건 동몽계가 나오면 내가 동몽이니까요. 그죠? 내가 동몽이에요. 내가 동몽이니까 배우는 자세를 배우는 자의 입장이 돼야지 내가 가르치는 자 입장이 되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롤 모델을 구한다. 자, 초서 곡 이 강중이야 그러면 처음 점침은 알려준 것은 강이 중을 차지하 중심이기 때문에 강이 중심을 차지하고 중에 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초서곡의 뜻은 뭐냐? 요놈이 처음 점쳤을 때는 요놈이 알려준다. 여기 강이 중이잖아요. 강효가 중에 있다. 그래서 요게 응하면 요걸 알려준다. 그랬는데, 자, 제3도, 독즉불곡, 동몽야. 그랬다. 제3도, 삼효사효에게 다시 상상으로는 물어보면, 삼효삼은 응하지를 않는 거죠. 응하지를 않는다. 근데 의리상으로는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는 그 모독행위이기 때문에 스승님 모욕을 당하면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 부모들이 두들겨 패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그 기분 나빴으면 그런지 몰라도 두들겨 패게 되면 그 선생님이 일생 동안 아이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모독하면 가르치지 않는다. 자, 몽이 양정, 성공야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몽꾀의 동몽을 잘 가르쳐 길러내면 바로 성인의 경지를 아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몽꾀다. 왜냐하면 동몽,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박하고 깨끗하게 이를 데 없어요. 아무 것에 때 안 묻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아이 심성에 무엇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능히 성인이 될 수도 있다. 몽꾀가 갖고 있는 몽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공자가 지금 교육학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동몽을 바른 도로 기르게 되면 성인을 이룬다. 성인의 공업을 이룬다, 아이가. 그러면 이 몽꾀의 시세의 교육이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느냐, 범죄자가 되느냐를 결정한다. 그죠? 아까 제가 초도에 얘기한 겁니다. 3살에서 7살까지 동몽기의 교육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라 하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그때 잘못된 행위가 트라우마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학습하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체가 돼요. 그죠? 의식체가 돼서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되죠.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이 모든 이후의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행동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아이가 동몽기에 배우고 학습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 자체가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거기서 잘못 행동한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때 경험치 다가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상전, 대상전, 산하 출천몽 그랬습니다. 아까는 산흠, 물험, 산의 흠과 물의 흠이 가로막고
함부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 상이 몽꾀상이다라고 했고, 대상제는 이제 이 몽꾀를 사회적 의미로 철학을 끌어내는 건데, 여기서는 몽꾀상이 산 아래 샘물, 그죠?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샘물, 산골짜기를 흐르는 샘물상이 몽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이 몽꾀의 상을 보고 과단하게 행동해서 덕을 길러나간다. 군자는 이 상을 보고 과감하게 자기 덕을 기르는데 전력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왜 산에 흐르는 절절 흐르는 물을 보고 덕을 크게 기른다고 했을까요? 왜 덕을 길러야 한다고 군자는 느낄까? 산에 흐르는 물이 어떤 걸 우리한테 주는 건가? 여기에 이제 상상력이 우리가 필요하죠. 산에 실개천처럼 흘러오고 샘에서 펑펑 솟은 물이 실개천 산을 흘러내리는 이 상을 보고 군자는 게으르면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자기 덕을 닦는데 전력을 다한다 그랬어요. 산에 흘러내리는 실개천에서 군자는 뭘 느꼈겠는가? 언젠가는 바다로 그렇죠. 지금은 미약하고 작은 물이지만 머잖아 더 큰 물로 나가고 마지막에는 대강 대해에 이르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품성을 길러나가는데 전력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몽꾀 시세의 교육은 결국 지식이 아니라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효사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광동지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의부동이란 말이죠. 영은 그 공자사상의 화의부동. 화광동지는 자신의 빚을 누그러뜨려서 티끌과 함께 한다. 그죠? 화광동지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고하고 맑고 깨끗한 나의 빚을 누그러뜨려야 일반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화광동지죠. 그렇죠. 자신의 빚을 흐리게 해서 남과 동화해 나가는 걸 화광동진이라고 그러죠. 그 화의부동은 남과 그렇게 동화해 나가되 결코 남과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몽꾀 시절의 어린 동몽 교육이 바로 이제 그 화광동진하는 근본을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의 품성을 기르는 것은 7살까지로 충분해요. 더 이상 품성 안 길러져요. 그러면 7살 이후에 이제 학교로 가잖아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거는 품성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쳐요. 지금 현대 교육이 그런 거 안 가르쳐. 품성 교육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 필요한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그때부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7살까지 인성교육을 마치고 7살부터는 삶의 기술을 가르친 거죠. 그래야 원래 자신의 확고한 품성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삶의 기술상 아까 화광동진을 할 수 있는 삶의 기술과 내 품성을 적절히 조화해서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의부동이나 화광동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동몽이에요. 동몽지의 교육이에요. 동몽지의 그런 품성이 안 길러지면 우리가 이제 그걸 나이 들어서는 또 돼요. 50 넘어서. 그래서 죽음의 공부가 50 이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그때는 이제 욕망이 좀 버려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항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 때가 되니까 자기 반성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래서 자기를 고쳐나가는데 이게 동몽지는 아주 짧은 시간에 품성을 심어줄 수 있는데 오랜 세월 내가 굳어진 거를 바꿔나가려면 오랜 세월이 거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바뀌어. 그래서 한 60, 70 돼야 겨우 바뀌어서 이제는 정심소요 불유고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동문계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도 절대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잖아요. 제가 왜 그 청소년들 애기들 아니 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애기 하나 놓고 가르치고 싶겠어요? 그 뭐 가르쳐도 혼자 놓고 가르치려면 참 팍팍해요. 어린애 한 명 놓고. 그런데도 아이들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릴 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그 가르치는 게 가장 신나고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가르칠 때는 저 온 힘을 다합니다. 왜? 지금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고 이때 안 심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노자나 이런 구절들에 이런 좋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사회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알면서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된 건 뭐죠? 우리 바탕이 잘못돼 있으니까 쉽게 화기부동이 안 돼요. 화광동진이 안 돼. 빤히 알면서도 잘 안 돼. 근데 바탕이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어릴 때 동문계가 참 중요하다. 오늘 몽빼는 사실상 우리 어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이제 나이가 우리가 들어서 할아버지도 있고 여기 다 있어. 손주들 교육시키고 또 자녀들한테 손주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조언을 해줄 나이잖아요. 이제 이런 걸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역을 배우는 목적이 이제 그거죠. 일단 효를 한번 봅시다. 이제 효사를 보면서 또 할게요. 이제 초효. 초효는 발몽이라고 그랬습니다. 초교는 초육. 초육은 발몽. 발몽이다. 이용형인해야 된다. 이용형인해고 용탈지고. 용탈지고 이왕. 초육은 발몽이다. 그럼 발은 출발점이다라는 뜻입니다. 초육은 계몽의 출발점이다. 아이를 초효는 제일 아래죠. 초기죠. 그 계몽의 첫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효니까 계몽의 첫 출발점이죠. 그래서 발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효가 갖고 있는 위치의 위치가 가장 첫 시작 단계의 효기 때문에 그 위치상을 취상해서 계몽의 출발점,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초효는 계몽의 출발을 상징하는 효다. 이 효가. 이용형인. 이때는 형인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형인.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적절한 형벌을 가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의 초기에는 적절히 회초리질을 하고 규제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형자로 오해해서 그래요. 형이 사람을 벌 준다 하잖아요. 형이는. 이게 체벌로 애들을 초기에는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형인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서한에 병마용갱 있죠. 중국 병마용 그 발굴된데 거기 가면 말 형상도 있고 병사들 그 인형이 딱 출토됐잖아요. 그 인형을 만들 때 거푸집을 형인이라고 해요. 인형 만들 때 거푸집이 형인이에요. 사람의 형태를 가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인형이나 도자기로 사람을 구워내려면 사람 모습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 주형, 거푸집,
그걸 그 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 초기에 교육에 출발할 때, 막 시작할 때 아이는 뭘 몰라. 모르니까 뭐를 해야 되냐. 사람 모습에 거푸집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건 뭐죠? 멘토나 위인이나, 그죠? 내세울 만한 모델을 세워놓고 저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 체벌을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훌륭해지니까 이 용탈칠곡은 칠곡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칠곡은 뭐죠? 수갑, 창개칠, 족쇄, 창개, 곡이잖아요. 수갑과 족쇄를 벗어난다는 거. 그렇게 됨으로써 아이가 이후에 죄를 져서 감옥 가고 형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된다.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되니까. 그걸 용탈칠곡이고요. 이왕린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육해 나가면 옹색하게 된다. 잘못된다라는 이왕린은. 여기서 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렇게 형인을 이용해서 모델을, 멘토나 롤 모델을 세워놓고 아이를 해줘야 아이는 처음에 모르는 아이는 그게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을 읽고 선생님들 항상 위인들을 빗대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게 형인이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잘못해갖고 이거 체벌로 해갖고 저는 체벌 반대해요. 적정한 체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체벌이라기보다는 아이는 설득과 그렇죠? 설득과 모범을 보여주면 아이는 따라오거든요. 근데 내가 모범을 안 보이면서 아이한테 뭘 강요하려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지. 그럴 바에는 옛날 어른들은 자기 회초리로 자기 애는 앉혀놓고 얘가 잘못 오면 아버지가 자기 이 종아리를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옛날에 애들 체벌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랬어. 서당 가면 선생님이 기껏 해봐야 뭐 담배 떼갖고 이놈 하고 이거 살짝 그게 다였어. 근데도 훈장님이 그놈하게 항상 이렇게 하시니까 그 앞에 가면 그냥 어른은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체벌 얘기한 거 아닌데 교육에는 적절한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해요. 형인 하는 건. 근데 그거는 이 형인의 의미가 롤 모델을 한다. 아까 거푸집을 상징한다라는 거를 근본을 알고 그러고 나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자체를 형인의 의미를 그냥 체벌이다라고 단정하고 먼저 가버리면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번지니까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자, 교육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첫걸음은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효과적인 교육에 어린아이들 교육에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 굉장히 정확한 교육론이죠. 우리가 사실 이거 교육대학도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교육대학교 교육이 좀 기억한가 안 한가 모르겠어요. 자, 아까 이 형인이란 말 나오고 질곡이란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형벌과 체벌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호는 포몽 그랬습니다. 포몽. 동몽을 감싸 안는다. 포몽. 그죠? 포는 포용한다라는 포자죠. 동몽을 포용하니 길하다. 2호입니다. 동몽을 포용하니 길하다. 포몽길 그랬습니다. 길한 표다. 납부길 그랬습니다. 자, 납부는 아내를 맞이하면 길하다. 아내를 맞이하면 길하다. 납부길. 자극가. 그 자손이 오래도록 가문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2호는 포몽의 상이다.
동몽을 포용하기 때문에 길한상이다. 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맞이하면 길하다. 그 아내를 맞이해서 그로 인해서 자손을 낳게 되고 그 자손이 오래도록 가문을 지켜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 교육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교육은 포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포용력 있게 아이들 언제나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포용력 있게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 나쁘길 아내를 맞이한다라는 건 뭐죠? 첩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납부 그랬어요. 아내를 맞이한다. 아내를 맞이한다. 아내는 정처잖아요. 첩은 측실이고 정처를 맞이하면 길하다라는 거. 역시 포용을 상징하는 거죠. 받아들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게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 이 아이가 약간 잘못돼 보여도 바르게 받아들여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서 큰 일을 하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가문을 유지한다라는 건 아이가 틀림없이 자란다. 그러니까 아이를 포용 있게 포용하되 장가갈 때 내가 진짜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처럼 아이를 감싸 안아줘야 그 아이가 옳게 자란다. 사랑으로 교육하라 라는 게 이효의 상입니다. 이효의 뜻이. 교육은 사랑으로 해야. 사랑과 포용을 중시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길러주라 라는 게 이 이효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효는 결국 교육하는 자의 입장이죠. 스승은 사도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문과에는 사도가 들어있다. 스승의 도죠. 아이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오늘은 그 상은 생략을 할게요. 상 한 부분은. 자, 6상. 상여입니다. 상여는 무령취녀 그랬습니다. 그런 여자는 취하지 말라. 이런 여자는 취하지 말라. 취녀. 이런 여자는 취하지 마라. 견금부. 금부를 보고 불유궁,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다는 거죠. 불유궁. 무유리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여자는 취하지 말지니 어떤 여자냐? 금빛 찬란한 서방. 남자가 잘생긴 남자를 얘기한 거예요. 잘생긴 남자를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실신하는 그런 여자는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유리할 바가 하나도 없다. 상여효사입니다. 참 재미있죠. 교육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요거는 상을 조금 보자고요. 사묘는. 자, 이 사묘는 상을 어디서 요런 상을 취했냐면 육효인 응효에서 취했어요. 육효하고 사묘가 응하니까 당연히 육효를 향해서 상효가 이 여자가 이제 육효 남자한테로 가야 되는 상이죠. 서로 적응하니까. 근데 아랫집에 아까 스승상이잖아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빛나는 군자가 아랫집에 있어. 근데 또 요게 승강의 상이야. 같은 정응과 요건 비응인데 우아래 있는 건 비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응보다 정응이 흡인력이 훨씬 강한데도 여기 승강의 상이 있을 때는 여자가 남자를 올랐던 승강상이 있을 때는 비응이 그만큼 힘이 강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정응과 맞먹는 흡입력을 가진 게 비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승강이 됐더니 같아진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저게 승강상이야. 비응인데 승강을 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를 타고 있는 상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끌어당긴 흡인력만큼이나 아래의 흡인력도 같다. 동등해서 갈등을 겪는 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래 요게 요 사람한테 여자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래에 금부가 있는 거죠. 빛나는 남자가 있는 거야. 금부자는. 그는 금부를 보고 몸을 못 가나. 그래갖고 안 가. 그러면 요런 여자를 마누라로 받아들여서는 좋을 일이 없죠. 정상적인 아니니까.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유리하지 못하다는 게 이제 상을 보고, 요 상 때문에 항상 괴사는 상을 취상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럼 동몽, 어린아이의 교육이란 측면에서 뭘 의미한가라는 거. 무령치면. 아이가 배우는 입장,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난 남자 새끼 보고 그놈에 미쳐서 실신할 정도의 된 몸을 못 가누는 그런 여자는 취하지 말라는 게 교육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죠? 금부를 보고 거기 홀려서 곁눈질 하는 거잖아요. 배움에 학문을 하고 배우는 자세에서는 뭐죠? 곁눈질 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한눈 판다고 그러죠. 한눈 파는 건 이쪽에다 눈을 터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한눈 판다고 그러잖아. 교육에서 한눈 팔면 교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도 한눈 팔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가르치는 자도 한눈 팔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무령치자잖아요. 금부를 보고 몸을 못 가누는 여자는 취하면 안 된다. 그건 뭐죠? 한눈 팔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건 뭐죠? 한눈 팔지 않게 교육한다면 교육하는 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또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하면서 교육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또 아이 배우는 입장에서도 한눈 팔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삼효가 얘기한 건. 그래서 요건 치상 원리가 요 효와 정관계인데 이쪽은 비음관계다. 그래서 아랫집 남자한테 이건 여성이잖아요. 음효는 여자가 아랫집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다. 요게 신랑감인데 마음이 일로 가 있다. 요게 한눈 판다. 그런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자기 서방 놔두고 딴 남자한테 한눈 팔고 있는 건 그런 여자는 취하면 무리할 게 없다라는 말은 몽꾀에서 이제 몽꾀라는 카테고리, 교육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보면 한눈 파는 행위는 좋지 않다. 그걸 얘기한다. 자, 요거는 좀 재미있는 규절이니까 한번 취상도 더 봅시다. 금부를 보고 몸을 못 간, 요거 금부를, 요놈한테 반한 상을 해서 견금부상이 나왔다고 그랬죠? 견금부. 그러면 불유구, 몸을 못 가눈다. 그죠? 몸을 못 가눈다는 상을 보면, 아까 요 괴는 풍지관계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 풍지관계에서 요 효가 자리를 바꾼 것이 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풍지관계에서 삼효가 자리한 합괴는 곤이었습니다. 그죠? 곤. 근데 일로 바뀌니까 곤이 물이 되죠. 물괴가 됐죠. 자, 불괴, 리괴는 화살이요, 불괴는 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곤은 뭐죠? 곤은 몸이잖아요. 곤은 사람 몸. 네. 몸이요, 신체요, 허리 굽힌 모습이다. 그러니까 몸이 활로 변한 상이잖아요. 곤이 물로 변한 건 몸이 활로 변했다. 그래서 몸과 활, 이걸 합치면 구부러진 몸을 굽힌다. 궁자가 나오죠. 몸 굽힐 궁. 그걸 취상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몸을 못 겨누고 몸을 실신한다 할 수 있는 건 뭐지?
몸이 사라져. 곤괴가 하곤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실심상이 실신지상이 되는 거죠. 그걸 치상한 것이 아까 불유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전에 보면 무령치냐는 행불수냐 그랬습니다. 이런 여자를 취하지 말라 한 것은 그 행동이 불순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전에서 이런 여자 취하지 말라, 한눈 파는 여자는 취하지 말라 한 건 그 행이 불순하다. 불순상을 한번 볼까요? 불순이라는 말은 어떤 상에서 있는가? 요거는 승강의 상을 얘기해요. 여자가 남자를 올라타고 있는 승강의 상. 그죠? 여자가 남자 위에 있으면 그건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여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 강효를 올라타고 있는 승강의 상이 있기 때문에 불순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전에서. 자, 그 다음 이제 사효. 사효는 곤몽 그랬습니다. 곤몽. 고단한 계몽이다. 곤몽. 그러므로 인하다, 인색하다, 공색하다. 자, 곤몽, 고단한 계몽. 우리가 아이를 지금 그 인격을 형성시키는 교육을 하는데 곤몽이다, 고단한 몽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뭘 상징하는가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고단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신세가 고단하다. 자, 내 신세가 참 고단하다라는 건 외롭고 홀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의 상은 고는 고단한 상, 고는 고단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고나다 하는 거는 고단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단한 계몽, 사연은 고단한 계몽이니까 교육이 효과가 없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고단에 이제 이걸 보려면 사유로 보자고요. 사유의 상황. 자, 다 모든 괴가 요건 요놈하고 응해요. 2효는 5효하고 정응이고 3효는 6효하고 정응이고 초효는 2효하고 비응이에요. 근데 사효는 비응, 유일하게 사유 하나만 비응도 안 되고 정응도 없죠. 고단하게 짝이 없잖아요. 응원군이 옆에 친구도 없고 응원군도 없잖아요. 고단하게 짝이 없잖아요. 그 상을 취해서 곤몽이라고 한 거예요. 고단한, 홀로, 혼자 고단한. 자, 우리가 교육 효과가 안 날 때, 첫째,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자폐가 되잖아요. 그죠? 문을 닫아버리면. 자폐아들 가르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보면 그게 자폐는 외부와 다 이걸 단절하고 딱 자기를 홀로 가두고 있다고. 그럼 고단하게 잠기는 거예요. 그 자폐아는 가르치기 어려운 거죠.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교육에서 우리 요즘 요 곤몽이라는 게 요즘 나오는 거 가장 사회 문제로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왕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따를 시키는 계몽은 효과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가 혼자 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몽기의 아이를 혼자 되게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아까 포몽의 연결선상이에요. 포몽,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서 함께 가줘야 되는데 아이가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그 현대 홀로 안 남기려고 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 갔는데도 학교에서 또 왕따를 당해요.
그 아이들이 상처가 지금 요건 계몽기예요. 몽시세의 교육입니다. 요런 시세에 왕따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상처는 엄청난 큰 거죠.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두지 마라. 혼자 되게 하지 마라. 외롭게 아이를 외로움을 느끼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실 저는 몽꾀를 강의할 때마다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진짜 이런 게 우리 교육계 교사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육돼야 될 교육, 그 선생님들을 교육해야 될 교육이 지금 몽꾀 교육이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이때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서양의 뭐 독일의 무슨 뭐 바우처 무엇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중요한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근본 지식은 다 팽개쳐 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고전을 공부한 이유는 뭐냐? 이걸 되살려야 돼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옛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옛날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 건 다 버려요. 우리 거 전통은 다 버리고 서양의 무슨 교육제도가 우수하다 뭐다 해갖고 평등이다 뭐다 막 참교육이다 온 잡동사니를 다 끌어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교육 현장이 주체성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몰라요. 온 이론만 난무하게 돼요. 교육 이론만. 실제 교육 이론은 그렇게 발달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론 다 갖다 붙였는데 실제 교육 현장은 어떠나요? 학생이 선생을 두들겨 패고 선생이 학생을 학생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선생이나 학생이나 똑같이 변해버려요. 왜 그 많은 교육 외국에 유명하다는 걸 갖다 놓고도 그 지경이 되는가? 결국 우리는 뭐냐? 주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현장을 놓친 거죠. 지금 곤몽도 우리 교육계 현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곤몽의 상은 아까 그걸 취상을 해서 곤몽이다 했다. 그 다음에 상전에서는 뭐라고 했냐? 곤몽이 인한 것은 곤몽이 그 교육 효과가 옹색하게 나오는 것은 덕원실이야 그랬습니다. 덕원실이야. 홀로 육사가 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요 육사는 아까 그 상식을 볼 때 지 혼자만 남겨져서 다른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이다. 이런 경우 아이가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줘도 전혀 그 아이에게 교육이 들어가지 않는다. 홀로 두지 마라. 자, 오효는 그냥 계명 그대로서 동몽 그랬습니다. 어린 동자를 계몽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계몽하는 상인이 길하다. 왜 동몽은 길할까요? 어린 아이를 계몽하면 길하다. 깨워주면 철들게 만들면 길하다. 자, 아이는 순수하고 때가 안 묻었고 청정하게 이룰 데 없는 근본 심성을 갖고 있는 게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잘 발목만 시켜주면 굉장히 길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건 거두절미하고 동몽길 그랬습니다. 요 동몽에서 아까 풍지 관계에서 동몽꾀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죠. 이효가 관계 이효가 올라와서 몽꾀가 돼서 여기 아까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 자체를 가르쳐. 어린 아이들은 계몽을 시키기만 하면 길하다. 어린 아이가 왜 계몽하면 길한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다 천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의 성향이 그대로 발현되도록만 이끌어주면 다 길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아무리 똑똑하게 키워도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을 다르게 보이는 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길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상륙은 경몽. 이제 요게 회초리입니다. 두들겨 패는 격, 때릴 격자죠. 칠 격. 때리는 계몽. 두들겨 패는 계몽이다. 때리는 계몽이다. 때리며 계몽하는 상이다. 분리일구. 도둑질을 하면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으면 이롭다. 경몽은 알겠는데 도둑놈이 되면 안 이롭고, 그죠? 그 다음에 도둑을 막으면 이롭다 하겠습니다. 경몽은 결국 이제 체벌에 대해서 마지막에 논합니다. 요건 왜 경몽이라는 게 체벌인가를 볼게요. 자, 상륙이 있는데 상륙의 자리는 음의 자리. 유순해야 할 자리에 강이 와 있죠. 그죠? 강효가. 유순할 곳에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괴의 제일 전국의 자리죠. 극단적인 자리죠. 유의 자리에 강이 와 있고, 극단적이고. 또 간꾀입니다. 요거 있는 게 간꾀. 간은 인체에서 손입니다. 손. 간은 손. 손이 간꾀에 해당되죠. 간은 손. 그러면 요 상을 전체 보면 유해야 될 자리에 강이 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극단적이며 손속이 맵다. 그죠? 손속이 극단적이고 매운 상이죠. 그걸 취한 게 이제 경몽이 되는 겁니다. 손이 극단적이고 맵고 강하다. 이걸 얘기하면 금방 이해가 가죠. 손속이 독하다. 교육에 있어서 손속이 독한 건 체벌을 상징하니까 그걸 취상해서 경몽이라 했습니다. 경몽 때리는 교육인데, 때려서 교육하는 상인데, 도적질을 하면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아야 이롭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때리는 교육에서 지금 요 말 어떻게 연결되겠죠? 도둑질을 하면 불리하다. 때리는 교육을 하는데 도둑질에는 불리하고 도둑을 막는 데는 유리하다.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여러분들 머리를 써봐. 자, 도둑질을 하면 이롭지 않다. 때리는데. 때려서 교육하는데 도둑질을 하면 이롭지 않다. 또 도둑을 막으면 이롭다. 도둑질을 하는 것과 도둑을 막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도둑을 막는 입장은 뭐죠? 떳떳함이죠. 도둑질 하는 거는 숨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떳떳한 회초리는 괜찮지만, 그죠? 몰래 하는, 그죠? 몰래 하는 거. 공개적인 회초리가 돼야지 숨겨진 회초리가 돼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땀만 갖고 미움으로 얘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체벌을 안 해야 돼. 마지막 수단이 이제 극단이야. 교육의 마지막 수단. 도저히 안 되니까 체벌을 하는데, 그 체벌을 한데 할지라도 공개적이고 떳떳한 체벌이어야 되지, 음험한 체벌이어서는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체벌의 방법론이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체벌은 그게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개적이고 정당한 체벌이어야 되지 부당한 체벌이어서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도적질은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하면 이롭지 않고, 부당한 체벌은 이롭지 않고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을 막는 건 정당이다. 정당하고 떳떳한 체벌일 때는 교육 효과가 있지만 부당한 체벌은 교육 효과가 오히려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적의 상입니다. 상여, 여기 좀 상여죠. 자, 상여는 아까 풍지 관계에서 원계에서 일러올 때요. 원계에서 요놈이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그죠? 요 상이 이제 그 바뀌었던 그러면 첫째 여기서 상구가 누구하고 정응하죠? 요놈하고 정응하죠. 네. 93하고. 그죠? 그죠? 63. 63하고 정응이잖아요. 63은 지금 자리가 63이 있는 자리에는 무슨 괴죠? 감괴죠. 네. 감괴는 도적. 네. 그죠? 감괴가 도적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얘도 도둑놈이야. 얘 도둑놈인데 도둑질 하자고 그래. 그런데 요 3원 하고 도둑질에 응하는 상이었나요? 금부한테 미쳐서 안 해 그러고 실신하고 있는 장가요. 아까 금부하고 미쳐서 상륙한테 안 간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 감도둑한테 우리 같이 도둑질하자 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야. 응하질 않아. 그러니까 도둑이 되는 건 불리한 상이요. 그걸 치상해서 도둑이 되면 불리하고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치상의 원리와 의리상의 원리는 전혀 달라. 근데 요거를 아까 도적을 여기서 도적이 되면 불리하고는 음험한 회초린, 그죠? 그리고 나쁜 회초리. 이거는 불리하다는 뜻인데, 왜 이걸 그러면 때리는 교육은 회초리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다 쓰질 않고, 왜 도둑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로 빗대서 했냐라는 건 이 상을 취해갖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의 모든 그런 상을 취해서다 보니까 요것에 요 도적 보고 도적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적이 되려고 하면 응해준 놈이 있었는데, 응하는 요거는 감게 있는 도둑인데, 얘가 사면은 금부 불유공한자라. 이거 안 간다. 응해주지 않으니까 얘는 당연히 도둑질 하자고 막 응한 사람이 없으니까 불리한 거죠. 근데 도둑을 막으면 왜 또 유리한가? 자, 상괴는 뭐죠? 멈춤. 끝이죠. 끝이고 극단이고 정극이죠. 상괴 아래가 곤괴예요. 곤괴는 뭐죠? 국토죠. 영토. 국토를 상징하잖아요. 고는. 국토를 넘어서, 국토 넘의 끝, 그게 뭐예요? 국경이잖아요. 상괴는 이제 국경이잖아. 국토 넘어. 그러니까 국경에 있는데 얘 아래 곤, 우게 양의 세 곤이 양을 떠받치고 있는 상이에요. 민중이 한 장수를 떠받치는 상이라고요. 그리고 양이 새 음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 사이가 거느리는 상이야. 곤은. 그리고 양이 음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요 놈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국경에 있어. 근데 밑에 고는 순종의 상이잖아. 순종한다. 그러니까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거느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건 외적을 막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죠. 상 자체가. 도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응해주질 않으니까 불리한 거고. 이런 치상 때문에 도둑이 되면 불리하고 도둑을 막으면, 침략을 막으면 유리하다라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괴사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의미는 요건
두들겨 패는 교육이니까 도둑이 되면 안 된다. 불리하다라는 건 두들겨 패는 교육이 떳떳하지 못한 회초리는 역효과만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고 최소한의 옳은 회초리라면 그래도 조금은 낫다. 그러나 안 쓰는 게 좋다. 왜? 이건 극단적이다. 아까 자리 자체가 종극의 자리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극단의 손이 매운 상이기 때문에, 손이 강한 상이기 때문에 이 손속이 강하다. 이건 뭐죠? 교육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몽꾀 정리해 드릴게요. 몽꾀는 동몽의 시기다. 젖먹이에 젖을 떼고 7살까지 인간으로. 동물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자마자 눈을 뜨고 젖 뗄 때까지. 요 기간이 동몽기간이다. 그 동몽기에는 철교육이 필요하다. 철드는 교육. 그 철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이거든 거기서 제대로 철이 들면 트라우마가 없는 게 되고 거기서 철이 제대로 안 들면 그걸 일러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한다. 동몽기에 형성된 모든 인격은 잠재의식이 된다. 인간의 잠재의식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거나 또 밖에 상담할 때도 이제 트라우마나 잠재의식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건 언제냐? 어느 때를 봐야 되느냐? 청소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기치를 봐야 돼. 근데 그 시기치는 기억이 안 올라와. 그때 필요한 게 체면요법이죠. 그 체면도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 체면요법으로 그 시절로 가서 그 아이가 기억 못하는 그 교육 환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유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동몽 교육의 가장 핵심은 발몽 때. 발몽 때는 형인, 멘토나 롤 모델이 세워서 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용, 사랑으로, 포용력으로 아이를 감싸는 교육하는 것이 좋다. 상용, 한눈 파는 거는 교육에 있어서 한눈 파는 건 좋지 않다.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그러면 재미있고 아이가 한눈 팔지 않게 하는 교육이 효과적이다. 자, 사용, 곤몽, 아이를 홀로 두지 마라. 홀로 떨어뜨리지 마라. 자, 그 천진난만함 자체를 가장 중시하라. 오히려. 때리는 교육은 최후의 수단인데 정당한 게만 행사하면 괜찮은데 정당치 못하게 행사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어린이 동몽기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점사로 했을 때 몽꾀가 나왔을 때는 앞으로는 괜찮은데 그 괜찮아질 때까지가 굉장히 앞이 캄캄하구나. 몽이라는 거는 어려서 너무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깜깜한 아이의 상태다. 지금 깜깜하게 답답하게 상황에 걸리겠구나. 미래는 좋은데 답답함에 걸리겠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거는 롤 모델을 하든 누군가 잘했던 경험자를 모시든 그 사람에게 배워서 내가 나를 갖고 나가서 헤쳐나가야 된다. 요게 몽꾀 상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다. 그러면 병점을 쳤을 때는 그 병점에 맞게 동일한 질병에서 치유가 완료된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롤 모델로 삼아보는 게 좋다. 초효가 움직였다. 발목. 초효가 움직일 때는 몽꾀에서 이제 이게 점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초효가 발목인데 형인을 이용한 게 좋다. 그 다음에 질곡에서 벗어난다. 나가면 안 된다. 일단 초효가 움직이면 뭐죠? 아직은 힘차게 밀어붙일 때는 아니다라는 건 확정적이 되죠. 확정적이 되죠. 밀어붙일 때는 아니고 반드시 경험자에게 지도를 받는 게 좋다. 경험자에게. 초효가 움직입니다. 자, 2효가 움직였어요. 2효가 움직였을 때는
다 잘 돼요. 점사에서 이혼은 크게 뭐 할 거 없어요. 포몽이라는 포몽이니까 이건 뭐죠? 이효 점사 포몽은 모든 몽매한 것을 포용해버리는 상이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효는 아주 대기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감싸 안아지는 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잘 풀리는 거예요. 이효 나오면 아, 확 풀어지겠구나라고 스스로 안심해도 되고, 또 누가 상담이 왔을 때는 이효가 움직였다면 지금까지 고생하셨네요.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을, 모든 답답함을 다 품에 끌어안고 다 품는 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오질 않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사묘. 사묘는 아까 그대로 하면 돼요. 한눈 팔지 마라. 지금 안 되는 거는 니는 그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눈 팔고 있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 한눈 팔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곤몽이 되는 건, 곤몽은 점사에서는 굉장히 고단하고 앞이 캄캄한 거. 여기서는 철학적 개념에서는 몽이 계몽이지만요, 점사에서는 고단하고 눈앞이 몽패됐다. 앞이 안 보이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흉합니다. 자, 사요 동몽길. 중이 있고 득실상도 다 얻었어요. 중도 없고 득실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죠? 동몽. 천진난만한 몽이다. 앞이 캄캄하지만 즐겁고 천진난만하고 아이들처럼 깔깔댈 수 있는 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굳이 풀려고 안 하는 게 더 큰 복을 가져오는 상이죠. 그래서 이때는 교육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점사에서는 눈앞이 가려지는 상을 얘기한다고 보면, 요거는 뭐야? 어린아이의 눈이 가려진 상태. 요건 뭐죠? 천진난만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즐거워. 그래서 요건 행복이 올 수 있는 상이고, 물질보다는 즐거움이 많아지는 상입니다. 점사에서는 그렇게 응용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경몽. 육효 경몽은 뭐냐?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가려지고, 이런 거잖아요. 얻어맞고 가려지고, 앞이 캄캄하고 한다는 거예요. 육효가 나오면 절단 났다는 얘기예요. 절단 났다. 방법 없어. 참고 견디고 6, 7개월 시간 보내는 길밖에 없다. 요건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질변이 일어나는 시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참고 기다려라. 왜? 대책이 없는 데가 경몽입니다. 왜냐? 두들겨 맞고 앞도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요게 경몽. 여기서 점사에서는 몽은 몽패된다. 앞이 캄캄하다는 상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이나 철학에서는 몽은 계몽으로 읽어주셔야, 그래야 점사가 정확히 판단돼요. 근데 요걸 버무려서 몽을 점사에서도 계몽으로 몽을 해석하면 점사가 안 나와요. 그렇게 점사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몽이 갖고 있는 게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몽패,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몽.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계몽이 필요하다는 상.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계적 개념이나 철학적 개념, 사회적 개념에서는 몽을 계몽의 몽으로 보고, 단순한 점사에서는 앞이 캄캄한 상황으로 보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몽께도 다 풀립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